여러분도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흥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에요. 쉽게 말해 가난한 아빠죠. 그런데 흥보는 왜 이렇게 가난한 아빠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흥보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마련한 질문이 1번 질문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참조할 때 흥보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이 된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흥보가 무능한 가장이 된 이유는 흥보가 전체를 들어봐야 잘 알겠지만 활동지 3쪽에 수록한 전체 줄거리를 읽어봐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고 심성이 고약한 형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고 심성이 착한 동생 흥보를 내쫓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어본 것처럼 흥보가 가난한 아빠가 된 이유는 욕심 많은 형 놀보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그런 형으로부터 내쫓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흥보의 가난은 그가 노력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형 놀보는 장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의 부는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놀보와 흥보의 경제적 격차와 원인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17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상속제도 및 가족제도, 촌락구조, 유교적인 의례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가족제도는 쌍계적 가족제도, 그러니까 부계 모계 중심의 가족제도로부터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로, 상속은 균등 상속으로부터 자녀 차등 상속제로, 제사는 자녀 윤회 봉축, 그러니까 아들, 딸 모두 돌아가면서 지내는 제사에서 제자 윤회, 그러니까 아들만 돌아가면서 지낸다거나 장자 봉축제, 그러니까 장자, 맏아들만 지내는 제사로 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방금 읽어본 내용을 통해서 17세기 후반 전후의 상속제도가 자녀균등 상속제에서 장자 중심의 차등 상속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흥보와 같은 차자들은 상속과 제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착한 장자로부터 동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양반이라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전후 균등 상속제에서 차등 상속제로, 그러니까 장자 중심의 상속제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흥보와 같은 차자들은 제사와 상속에서 소외되어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지어 흥보의 가난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흥보는 가난한 아빠이기는 하지만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번 질문은 흥보가 가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 만들었어요. 흥보는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이 부분에서 흥보는 남루하지만 의복을 갖춰 입고 팔자걸음으로 어디를 왜 가고 있죠? 그렇죠. 관아에 무언가를 빌리러 갔어요. 이 부분을 보면
호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흥보가. 참 양도가 되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자를 빌리러 간 건데 환자는 관아에서 빌려주는 곡식이에요. 흥보가 양반으로서 환자를 꾸는 일이 부끄러운 듯 호방에게 말하는 그의 태도에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도 흥부가 가족을 위해서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환자를 빌리러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첫 번째 노력으로 정리해 봅시다. 흥보의 첫 번째 노력은 관아의 환자, 즉 곡식을 빌리러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자를 빌리러 온 흥보에게 관아의 우두머리인 호장은 일자리 하나를 흥보에게 제안하죠. 바로 매품팔이에요. 호장은 이렇게 제안하죠. 박생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팔아보오. 우리 골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30냥은 벌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죄인 대신 태형을 당하고 돈을 받으라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제안이죠. 하지만 흥보는 이 제안을 망설이지 않고 수락해요. 그리고 병영 영문까지 말을 타고 가라고 주는 마삭, 오늘로 치면 차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삭을 미리 받고 자신은 정강이 말로 다녀오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 오겠다는 거죠. 그럼 이 마삭 단량을 흥보는 어디에 쓰나요? 일부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떡국과 막걸리로 요기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내에게 주어 가족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게 하죠. 이 정도면 노력하는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병영 영문에 매품팔이 하러 가고 또한 마삭을 미리 받아 가족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모습을 볼 때 노력하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만약 흥보가 노력하지 않는 가장이라면 위험한 매품팔이도 거절했을 테고 수락했더라도 마삭을 받아 정말 편히 말을 타고 병영까지 간다거나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다 썼겠죠. 그래서 전 흥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양반이지만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고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 노력하는 가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존심을 굽히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라면 이 부분이 아닐까 해요. 흥보가 호방에게 하대를 할지 존대를 할지 고민하고 있죠. 흥보는 가난하긴 하지만 양반이고 호방은 신분이 중인이죠. 그래서 양반은 중인인 호방에게 하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지금 흥보가 곡식을 빌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겠죠. 바로 하대를 했을 거예요. 흥보가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돈을 눈에 옳게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만일 돈을 못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진다.
양반들에게 있어 삼강오륜과 같은 명분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흥부는 삼강오륜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삼강오륜도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강오륜과 같은 명분보다 돈이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흥보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3번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한 흥보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매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흥부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요인을 경쟁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을 두고 경쟁하냐면 돈벌이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쟁자는 꾀수애비이고, 꾀수애비는 지난밤 흥보와 마누라의 대화를 엿듣고 흥보보다 먼저 병영에 와서 흥보를 사칭한 다음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 가죠. 이를 정리해 봅시다. 흥보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은 흥보의 돈벌이, 여기서는 매품팔이죠. 돈벌이를 빼앗는 경쟁자다. 여기서 경쟁자는 꾀수애비죠. 일자리나 돈벌이를 구할 때 가장 무서운 요소는 경쟁자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보다 뛰어나고 재빠른 경쟁자가 아닐까요? 흥보에게 그런 경쟁자는 바로 꾀수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설정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그만큼 가난한 민중들이 많았고 그들 사이에 돈벌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흥보가에도 이러한 설정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회상이냐면 가난한 민중들이 많았고 그들 사이에 돈벌이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교재에 수록된 이 대목은 한마디로 우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웃기면서도 슬픈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어떠한 요인이 웃기고 어떠한 요인이 슬픈지를 4번 질문에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대목에서 웃기면서도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찾아 나누어 정리해 보면 이라는 질문이에요. 슬픔을 느끼게 하는 요인과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가장 흥보의 처지와 노력이 슬프다고 생각해요.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매품팔이로 돈을 벌려고 하죠. 매품팔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장의 처지와 노력이 슬프다. 그런데 더 슬픈 이유는 이마저도 실패하니까 더욱 슬프게 느껴져요. 다음으로 흥보의 아내 때문에 이 대목은 슬프다고 생각해요. 흥보의 아내는 남편이 매품팔이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를 만류하죠.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로부터는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어요. 남편이 비록 매품팔이는 실패했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은 옷을 헐벗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다고 하며 매우 좋아해요. 남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죠.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죠.
남편이 매를 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가.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매품팔이 가는 남편을 만류하고 골병들까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또한 슬프다. 그리고 저는 아들들이 잠시 나오는 장면도 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흥보 아들놈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아버지가 병영 간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떡 한 보따리 사오라고 부탁하죠. 다소 철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런 부탁을 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버지가 매품 팔러 가는지도 모르고 떡을 부탁하는 아들들의 모습 또한 슬픔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정리한 내용 이외에도 각자 슬프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흥보가 매품팔이를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울며 불며 돌아온다라고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면도 생각해보면 매우 슬픈 장면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 웃긴 장면이나 요인도 없지 않아요. 우리 고전 문학의 매력은 아무리 슬픈 장면이나 상황에서 독자나 청중들이 슬픔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어요.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함께 찾아봅시다. 웃긴 요인을 달리 말하면 해학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은 돈을 못 벌어 시리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온 흥보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의 걱정을 말장난으로 받아치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보 영감 매 맞았소? 매 맞았거든.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흥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상처고 여편내 죽은 것이고. 아내는 여기서 몸에 난 상처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흥보는 아내를 일타는 뜻의 상처라는 동음이어를 덧붙여 대답하고 있죠. 이러한 언어 유희는 다소 뜬금없기도 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흥보의 감정과 어울리지 않지만 이 때문에 상황이나 감정이 무거워지지 않고 여유가 느껴져요. 정리해보면 상황과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학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흥보의 어수룩함 때문에 웃음이 유발되기도 해요. 흥보는 병영 영문에 갔을 때 죄인들이 볼기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자신처럼 그들이 다 매품팔이 하러 온 줄 알고 나보다 먼저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도 볼기를 까고 엎드리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건을 흥보 마음에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을 수백냥 번다. 나도 볼기 좀 까고 엎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흥보는 상황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수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수룩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웃음이 유발되는데 이를 우월성 이론이라고 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볼기 맞는 죄인들을 자신처럼 매품 팔러 왔다고 착각하는 흥보의 어수룩함도 해학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대목에서 해학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찾아보시고 이 부분이 왜 웃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흥보가나 흥부전을 새롭게 읽으려는 시도로 흥보 같은 아빠보다 놀보 같은 아빠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아빠로 보려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품을 잘 읽어보면 과연 그러한 관점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돼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놀보는 부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가장이고 흥보는 가난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흙수저 가장이에요. 그런데 놀보는 도덕성이 매우 낮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도 맞지 않는 아빠예요. 마치 오늘날 뉴스에 가끔 나오는 재벌가 2세나 3세의 갑질이나 비행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흥보는 비록 가난하지만 도덕성이 매우 높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아빠예요. 그러한 높은 도덕성으로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부를 얻을 수 있었죠.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도덕성도 높으면서 노력하는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겠죠. 하지만 흥보 아빠와 놀보 아빠 중에 선택을 하자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든 봉건 사회든 놀보 아빠가 흥보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